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이창민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전기전자 기초에 대해서 15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란 무엇일까요?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인들이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래서 장신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호박이라는 돌을 우리가 헝겊으로 문질렀을 때 먼지나 어떤 실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리스어로 호박을 뜻하는 일렉트론이라는 것들에서 좀 유래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진은 호박 안에 이렇게 곤충이 들어가서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마그네스라는 것도 이 그리스인들이 발견을 했는데 뭔가 하면요, 철을 끌어당기는 검은 돌을 표현한 말입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는 천연 자철광인데요. 호박보다 1000년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호박이나 마그네스가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은 그 물질 안에 어떤 영혼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 학문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16세기 말 영국의 길버트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길버트는 자철광과 호박에 대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바로 이게 전기 학문의 탄생이자 시작입니다. 호박 등의 물체가 마찰이 되면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기는 현상을 발견했고요. electrify, 그래서 호박화한다라고 이 사람이 명명을 했어요. 이때부터 호박화의 원인을 우리가 전기라고 우리가 정의하게 된 겁니다. 근대 전기의 발전을 보면요, 볼타라는 사람이 1799년 전지를 만들었고요. 잘 아는 벨이 전화를 1876년,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1879년, 지멘스가 발전기를 1888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근대적인 전기가 꾸준하게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전자는 어떻게 발견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음극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극선이 뭔가 하면 진공 유리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빛을 내며 직진하는 선이 바로 뭐다? 음극선이라고 해요. 톰슨이라는 어떤 물리학자가 음극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음극선은 외부에서 가해진 어떤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 전기장과 자기장을 배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을 변화시켰을 때 음극선 자체가 휘어지더라. 외부에서 어떤 이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내부에서 음극선이 휘어지더라 라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낸 겁니다. 음극선 자체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고요. 바로 이 음극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를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간단하게 어떤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1번이 뭔가 하면 여기에 유리관이 있죠. 유리관 안에 공기를 제거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높은 전압을 걸어서 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음극선이 방출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이렇게 방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극선에 어떤 전기장을 걸지 않으면 음극선은 그대로 직진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또 가해지지 않으면요. 그런데 음극선의 진로 중에 우리가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거고요. 음극선의 진로에 자기장을 걸어줬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음극선이 이렇게 휘어지더라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리고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으로 이 입자가 전자라는 것을 톰슨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자는 무엇이냐?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로 전자들이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아서
일반적으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을 띄지 않고 중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요. 외부에 어떤 전자들이 이렇게 주기를 그리면서 돌고 있더라. 근데 이 원자 핵 자체는 양성자가 있고요. 중성자가 있더라. 그럼 양성자는 뭔가 하면요. 플러스 전기,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갖는 미립자를 양성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자는 뭐냐?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미립자를 전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자유전자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양성자랑 중성자가 원자핵을 이루고 있죠. 이 이루고 있는 거에 외부에 전자가 주기를 그려가면서 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속 전자가 일정한 주기를 거리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의 어떤 에너지가 여기에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가장 외곽에 있던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자유전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유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전기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건 뭐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외곽에 있는 자유전자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근데 평상시에는 간단하게 어떤 이렇게 원자 핵에 의해 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외부의 어떤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뭔가 얘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실질적으로 전기에서는 물질을 전기가 흐르기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에 따라서 도체 또는 반도체, 마지막으로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체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요. 절연체나 부도체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다. 반도체는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전기가 잘 흐르고요. 어떨 때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성질을 띠는 물체가 반도체더라. 여기에 보면 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 저항률이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요. 아주 작은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뭔가 하면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도록 하는 성분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흐르게 하는 성분이 아주 작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기가 아주 흐르기 쉽다라는 겁니다. 뭐 은구리, 백금, 뭐 주석, 납, 니켈, 탄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요. 저희가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은이나 백금 같은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전선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전기가 잘 흐르겠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게르마늄,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절연체 혹은 부도체는 베이클라이트, 다이아몬드들이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는 금속과 같이 전류가 흐르기 쉬운 물질. 전류라는 거는 이제 전기의 흐름하고 비슷한 거라고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게요. 이 차시 마지막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물리적인 의미를 배울 겁니다. 자, 자유전자가 많이 있어서 적은 전압만 가해도 그 방향으로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게 바로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고 여기 다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자유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어떤 마이너스 극을 띠는 어떤 우리 전하였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물질에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만 가하여도 그 방향으로 자유전자가 쉽게 움직이는 물체가 바로 도체다 라고 알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가 바로 도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연체는 뭐냐? 도체와는 반대로 전류가 매우 흐르기 어려운 물질을 우리가 절연체라고 해요. 자, 에보나이트, 유리, 대리석, 또 고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절연체예요. 자, 절연체의 원자에서 제일 외측에 있는 전자가 원자핵에 꼭 붙들려 있어가지고 자유전자가 생기기 어려운 놈이에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절연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무엇인가? 자, 우리 20세기 후반 우리 인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자연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반도체는. 자, 순수하게 정제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에 어떤 적당한 양의 인이나 붕소를 넣어서 결정을 만들면 인이나 붕소 원자의 외곽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이걸 상용화한 거죠. 자,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로 전류가 흐르기 쉽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인이나 붕소는 순수한 결정에 대해서 불순물 원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반도체는 첨가하는 불순물의 종류나 양, 그리고 분포 등을 변화시키면 전류에 흐르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잘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덜 흐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전기와 동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정전기는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하고요.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를 우리가 정전기라고 합니다. 뭔가 정적인 거고요. 동전기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활발한 전기라, 정전기는 뭔가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 단어만 봐도 조금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찰 전기는 뭐다?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자유전자의 이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항상 전기는 자유전자의 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을 해서도 뭔가 이렇게 전기가 이동이 하는구나. 바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물체는 각각 음전기와 양전기로 대전이 되는데, 대전이 무슨 말이냐. 중성이 아니라 전자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전자를 더 받아들인 상태를 우리가 대전되었다고, 바로 물질이 전기를 성질을 띈다. 대전이 되면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전자를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우리 자유전자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많겠죠. 대표 극성이 양의 극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자유전자가 들어와서 하나 더 붙어버렸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많겠죠. 그러면 대표 극성이 마이너스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헝겊에다 우리가 책받침을 무르게 되면요, 맨 처음에는 책받침이 정기적인 어떤 중성 상태겠죠. 근데 여기다 헝겊에다가 문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헝겊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책받침으로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동됐으니까 책받침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요. 자, 헝겊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를 뺏겼으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됐겠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양전기로 대전이 됐고 책받침은 음전기로 대전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물체들이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양전기와 음전기가 쌓인다고 해요. 근데 어느 한도 이상으로 정전기가 많이 쌓이고 적절한 유전체를 닿게 되면 순식간에 쌓였던 정전기가 어떤 방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겨울철에 스웨터 같은 거를 입고 벗을 때 정전기들 많이 딱딱 벌어지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방출이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는 수만 볼트의 아주 높은 전압이 일어나고 대신에 아주 짧은 시간에만 전류가 흘러요. 수만 볼트의 아주 높은 전기가 발생되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전류가 흐르면 엄청난 에너지원이겠죠. 예, 그 다음에 사람도 되게 위험하겠죠. 저희가 정전기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정전기는 다행스럽게도 아주 짧은 시간에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따끔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다시 정전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불꽃이 탁 튀었다라고 하면 여기 갖고 있던 자유전자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전기와 동전기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전기를 정의하면서 동전기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는요, 정적인 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가 정전기다.
그다음에 전기의 흐름이 아주 짧은 시간만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동전기는 어떤 걸까요? 전류가 이동하여 흐르는 전기. 자유전자의 지속적인 이동,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동한다는 거네요. 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계속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기들은 다 동전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전기는.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의 경우는 정전기라고 표기를 해주고요. 동전기의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동전기라고 표시하지 않고 동자를 빼버려서 그냥 전기라고 하자라고 우리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동전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전자가 흘러서 전기가 흐른다고 했는데 전자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류와 전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전기가 전선등에 흐를 때 그곳에는 어떤 전류가 있다 또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전류는 전기전자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것과 좀 비유를 하자 그런다면 수도 안에 흐르는 수료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은 대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거나 손발로 느끼기에 아주 좋아서 그 존재를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전기를 잘못 다루면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만져서 일어나는 사고를 우리가 감전사고라고 하죠.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다 같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고가 나지 않겠지만 이렇게 전기의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더라. 그 다음에 전류는 전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의 흐름은 우리가 이제 수류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전류는 어떤 전선 같은 도체 안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전자의 흐름, 그죠? 음전하죠, 그죠? 마이너스 전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 즉 전자, 바로 또 자유전자라고도 했죠. 그것들이 흘러감으로 해서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자의 질량 자체는요, 자유전자의 질량은 볼게요. 9.1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엄청나게 작은 질량이네요. 그죠?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우리가 도체를 전선을 들어보고 무게가 변했으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각의 전자가 갖는 전하량이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라고 그랬죠. 음전한 전자가. 그래서 전하량 자체는 마이너스의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롱이라 해요. 쿨롱은 전하의 단위인데 우리가 쿨롱이라고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뒤에 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마이너스가 붙을까요? 음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성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이너스 전하만 반드시 움직인다. 바로 그 전하들의 움직이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 전하의 단위를 볼게요. 거기에 앞서서 전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체 상태일 때 우리가 이런 자유전자가 많다고 그랬죠. 여러 개의 자유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도체 상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류가 흐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있던 도체 양 끝단에 뭔가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전압을 아직 안 배웠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알고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전압이라는 거를 걸어주면 쉽게 얘기하면 전기의 세기라고 보면 돼요. 어떤 전압이라는 거를 양 끝단에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갖고 있는 어떤 실질적으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죠?
같은 극성을 가진 놈들은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성을 가진 놈들은 서로 당기는 성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전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더라. 자, 이게 바로 전류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자유전자가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류는 자유전자, 그러니까 바로 음전하의 이동이다.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전류의 개념은 뭐냐? 정확하게 물리적인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기의 본질인 전하가 그 중에서도 뭡니까? 음전하죠. 음전하.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자. 그 중에서도 더 자세히 말하면 자유전자. 그죠?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기호와 단위를 명확히 정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호를 Q라고 하고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전류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기호를 정의하기를 I라고 정의했고요. 단위를 암페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우리 기호를 T라고 하고 초라고 우리가 단위를 썼죠. 그러면 전류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전류는 단위 시간당 움직인 전하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A의 전류는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량이 움직인 거죠. 마이너스 음전하가 움직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상태가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전류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렇게 정의하자, 약속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I는 단위시간분의 전류는 단위시간당 움직인 전하량. 이거 꼭 외워주시기 바래요. 자, 근데 앞에서 계속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단위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뭐 킬로그램 어떻다, 그죠? 뭐 실질적으로 1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SI 단위라고 합니다. 국제 단위계는 도량형의 하나로. 여러분들 도량형이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도 정복 군주들이 나라를 통일하게 되면 맨 처음 했던 게 뭔가 하면 도량형을 통일하는 거예요. 왜냐? A 지역에서는 뭐 금 1kg을 요만큼을 무게가 이 정도 되는 애를 뭐 1kg였는데 B 지역에 갔더니 요걸 1kg을 한다. 그러면 서로 공등하게 뭔가 물물 교환이라든지 상업이 발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량형을 먼저 통일했다고 해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위나 기준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이런 도량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터법 또는 MKS라고 많이 써요. MKS가 뭐의 약자인가 하면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초.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일상적으로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쓰고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 여러분들 미터 안 쓰는 나라 있죠. 뭐 야드 쓰는 나라 있죠. 근데 거기서는 MKS를 안 쓰는 거고요. 미국이 그렇죠. 야드를 쓰는데 뭐 나름대로 또 걔네들 입장에서 야드를 쓰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세계 공통으로 쓰는 건 아니다는 거죠. 네, 정확한 원기, 그러니까 도량형의 표준이 되는 어떤 기구들이 있어요. 뭔가 정확한 우리가 1m다 뭐다, 1kg이 뭐다라는 걸 나타내는 어떤 표준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 각국에서 여기에 비해서 다 맞춰가고 있어요. 십진법을 사용하고요. 어떤 명칭이나 자릿수가 아주 간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는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1990년경 실용적인 측정 단위인 미터가 그 다음에 킬로그램이 초에 바탕을 둔 MKS 단위계가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우리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붙여서 MKS의 단위계가 됐어요. 그럼 총 4가지죠. 그 후에 온도 단위인 켈빈 온도, 그 다음에 광도인 칸델라, 광도는 빛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질량인 어떤 몰, 이렇게 3가지를 더 더해서
국제 단위계의 7개 기본 단위가 됐어요. 자, 보시면 길이는 단위가 미터죠. 약자는 우리 이렇게 미터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뭐 제가 좀 이따가 어떤 단위의 어떤 상수 같은 거 얘기할 때 밀리미터라고 하게 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요. 생김새가 똑같아가 헷갈릴 수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일단 약자가 m은 길이더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질량의 경우에는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 글람이 어떤 기본 단위가 아니라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더라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은 뭐다? 초가 기본 단위다. 시간이라면 기본적인 단위 시간은 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전류가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의 총량이다. 제가 단위 시간인데 왜 그게 1초인가요? 바로 여기 있죠. 시간의 기본 단위가 초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류는 그런데 있네요. 암페어, 그죠? 단위 약자 A라고 하고 암페어라고 있죠. 그다음에 연력학적인 온도, 우리 도시를 안 쓰고 과학적인 어떤 SI 단위에서 켈빈 온도를 써요. 그래서 K라고 씁니다. 그다음에 물질량은 우리 몰이라고 하고요. MOL, 몰로 쓰고요. 광도는 칸델라에서 CD라고 씁니다. 자, 이 기본 단위를 위해서 확장 단위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한 전압도 마찬가지고 전력도 마찬가지고 다 이 기본 단위를 확장해서 써진 기본 단위들을 서로 조합하거나 계산하거나 해서 만들어진 단위들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접두어들이 있는데 SI 단위계에서 접두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터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거보다 뭐 접두어 자체를 밀리미터다라고 하면 뭡니까? 밀리가 뭐였죠? 10의 만 3승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킬로그램이었는데, 예, 그죠? 킬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죠? 우리 그램하고 킬로그램하고 얼마 차이가 난다고요? 킬로 같은 경우에는 10의 3승, 접두어가 10의 3승을 나타내더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많이 쓰죠? 우리 mp3 파일 몇 메가다. 예, 10의 6승이라는 겁니다. 메가가. T가 10의 9승, 10의 12승, 케라까지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상에서 아니면 현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요. 많이 쓰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을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하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라고 하고요. 약어들이 이렇게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죠? 10의 6승부터는 다 대문자를 썼네요. 그 앞에는 다 소문자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접두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1mm니까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은 1 곱하기 10의 몇 승하고 뭐죠? 곱하기 킬로가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되려면 마이너스 6승이 돼야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 여기 뭐가 되나요? 기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의 9승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은 1 곱하기 10의 얼마죠? 몇 승에다가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럼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12승을 곱해줘야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됐다. 얘는 1메가죠. 그럼 얼마예요? 10의 6승이죠. 10의 6승은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10의 몇 승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럼 뭐 얼마를 곱해야지 10의 6승이 되나요?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이 들어가겠네요. 나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얘가 6승이니까. 자, 6승이 되려면 10의 15승을 곱해주면, 그죠? 이렇게 10의 6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조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있고 그 안에 원자핵이 있는데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고 그랬죠. 양성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요. 그 원자핵을 일정하게 어떤 회전하고 있는 전자들이 있더라. 근데 이 전자의 외부적인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걔가 떨어져 나와서 자유전자가 되는데 이렇게 뭔가 떨어져 나온 상태
그러니까 정기적인 극성을 띠게 되죠.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잃게 되면 플러스로, 그다음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마이너스로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대전이라고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유전자, 음전하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했고, 그래서 물리적 의미로 전류는 단위시간당 움직인 총전하량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했던 거를 여러분들 잊지 말고 오늘 꼭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습을 마무리하며 화면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꼭 숙지하세요.